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장이 과거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천문학계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맞물리면서 과학적 논쟁이 애국주의와 결합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사 국장으로 임명된 기업가 출신의 제러드 아이작먼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캠페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현재 나사가 과학계에서 명왕성의 지위를 재검토하게 할 만한 몇 가지 문건들을 작성 중이라며 명왕성의 행성 복귀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명왕성은 지난 1930년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된 이후 오랫동안 태양계의 막내 행성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기준을 강화하며 명왕성을 외행성으로 격하했습니다. 당시 연맹은 행성의 자기궤도 인근에 다른 천체들을 정리할 만큼 지배적인 중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명왕성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명왕성을 행성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명왕성이 미국인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명왕성 행성 지정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과학재단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이른바 반과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작 명왕성 복원과 같은 상징적인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성의 지위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특정 국가의 나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만다 핸드릭스 행성과학연구소장은 이번 논쟁이 진정한 과학적 본질에서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제1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천문학계의 오랜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나사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 관련 분쟁은 지난 2010년 20건에서 지난해 400건 이상으로 무려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안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은 현재 전 세계 담수 생태계의 가치를 약 8경 5,400조 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물 분쟁이 격화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75%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이란이 인프라 공격을 감행하는 등 수자원을 둘러싼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 역시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의 댐을 건설해 하류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지류의 물길을 두고 안보리 개입까지 요청하며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이 공유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국력을 과시하고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전략 자산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를 필두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불을 붙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서버 냉각과 세척을 위해 천문학적인 양의 물을 소비합니다.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도시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는 브라마푸트라강 유역에서 거대 댐 건설 경쟁을 벌이며 에너지와 데이터 전장을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의 물 배분 협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멕시코가 가뭄을 이유로 물 공급을 줄이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에 들어선 수많은 데이터 센터의 물 수요를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할 국제적인 공조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이 올해 초 UN 기후변화 협약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수자원 관련 국제규범을 확립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세계 1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물을 많이 쓰는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물 수요 급증은 국가적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물 부족 문제를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빗물 활용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대 해상 합동훈련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우리 해독제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국적 연합해상 전력을 지휘하게 된 것인데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제 지휘권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안보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림팩, 즉 환태평양 훈련에서 우리 해군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오는 6월 말부터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훈련에서 대한민국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사령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1971년 림팩 훈련이 시작된 이래 55년 만에 우리 해군이 다국적 연합 전력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잡게 된 겁니다. 해군은 미 제3함대 주관으로 실시되는 올해 훈련에서 한국 해군 소장급 지휘관이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 해군의 우수한 작전 지휘 능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훈련에 참여하는 30여 개국 전력 중 핵심인 해상전력을 총괄하는 중책입니다. 여기에는 원정 강습단과 항모 강습단 등 방대한 규모의 연합 전력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제독이 이들의 실제 작전과 기동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앞서 미 3함대 측은 이번 훈련에서 미 3함대 사령관이 연합기동부대 전체를 총괄하고 그 아래에서 한국 해군이 해상전력을, 캐나다 해군이 공중전력을 각각 분담하여 지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4년 훈련 당시 부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사령관으로 격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0년 처음으로 림팩의 문을 두드렸던 대한민국 해군이 30여 년 만에 훈련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순간입니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우리 군의 파견 전력 또한 역대 최강 수준입니다. 올해는 30여 개국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며 40여 척의 수상함과 5척의 잠수함, 그리고 140여 기의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 대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최첨단 P-8 해상 초계기를 이번 림팩 무대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는 사령관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안보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동맹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한국의 지휘권 수임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 작전 차원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이 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한국의 이번 역할을 두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안보 협력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실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상호 협력을 연습하는 핵심적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증명하고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미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는 노콘택트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사이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존중과 정신건강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계 방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인연을 스스로 정리하는 이른바 노 콘택트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5명 중 3명이 지난 1년 사이 주변 지인과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토커리서치가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최근 1년 이내에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고 답했습니다. 세대별 차이는 극명합니다. Z세대는 무려 60%가 단절을 선택했고 밀레니얼 세대 역시 50%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반면 X세대는 38%, 베이비붐 세대는 20%에 그쳐 젊은 층일수록 인간관계 유지보다 단절을 택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이 소중했던 인연을 뒤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존중의 결여였습니다. 응답자의 36%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관계가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응답이 29%, 상대의 지나친 부정성이 27%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주요 원인이었던 가치관 차이나 정치적 충돌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 이제는 이념보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자존감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단절도 일상화되었습니다. 응답자의 41%는 SNS에서 지인을 언팔로우했고 36%는 아예 차단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나가거나 특정인을 삭제하는 행위도 빈번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번 끊긴 관계의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공식 종료한 이들 중 59%는 현재까지도 전혀 연락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대화로 풀기보다 아예 거리를 두는 회피형 방식이 고착화되는 점을 우려합니다. 응답자의 73%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통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하며 아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건너겠다는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기술 발전 역시 비대면을 부추겨 온라인 주문이나 챗봇을 이용하며 의도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고립은 결국 심각한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응답자의 47%가 일상 속 외로움을 토로했고 34%는 사회적 연결감이 5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계는 갈등 회피를 위한 단절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더 큰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개인의 경계를 존중받는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불편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소통을 우선하고 관계에 계속 참여하려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외교 갈등이 이제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AE가 파키스탄에 약 5조 원 규모의 차관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형제국으로 불리던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파키스탄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외교 지형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랜 우방이었던 파키스탄을 상대로 35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원 규모의 차관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 이행 요구를 넘어 파키스탄을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모는 치명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라는 종교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형제라 불러온 양국의 관계에 이처럼 균열이 생긴 결정적인 원인은 중동 정세의 급변과 외교적 노선의 차이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집중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국가 존립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유시설과 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안전한 국가라는 브랜드 이미지마저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형제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예상과 달리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였던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를 계기로 미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자 아랍에미리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이러한 중재 노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노린 파키스탄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배신으로 비춰진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반환을 요구한 35억 달러는 파키스탄 전체 외환 보유고의 5분의 1이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당초 상환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유예되어 있었기에 이번 조기 상환 요구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 지원 조건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집니다. IMF는 우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외화 확보를 전제로 지원을 결정했으나 아랍에미리트의 이탈로 파키스탄은 사실상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 직전에 몰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주도권 다툼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사우디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하자 아랍에미리트가 파키스탄을 자국의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는 시각입니다. 5일 달러를 앞세운 아랍에미리트의 자본 무기화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튀르키예 등 아랍에미리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거센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체력이 약한 파키스탄의 고립과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진입니다. 유럽의 하늘길이 멈춰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항공유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 세계의 시선은 뜻밖에도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수출 1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에너지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경쟁력을 들여다봅니다. 김천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전역의 하늘길이 완전히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유럽의 항공유 재고는 고작 6주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변 긴장 고조로 원유와 정제유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연료 보급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운항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항공유 수출액은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당시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마저 제쳤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동력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력과 전략적 입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풍부한 셰일 오일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의 엄청난 소비량을 감당하기에 자체 정제 시설은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 해안 공항들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85%는 한국산입니다. 텍사스 등 남부 정제단지에서 험준한 녹기 산맥을 넘어 기름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실리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허브로 거듭난 비결은 울산과 여수, 대산에 구축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제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공장 기준 전 세계 1, 2, 3위 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많은 저급 원유를 고품질 항공유로 변모시키는 수소화 분해 기술과 황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탈황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SK에너지, GX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지난 20년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이른바 지상유전이라 불리는 고도화 설비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고도화율이 25%에 머물 때 한국은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수위를 극대화했습니다. 끈적끈적한 벙커 시위의 분자 구조를 재배열해 값비싼 항공유로 뽑아내는 화학공학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원유 도입액의 60%를 다시 수출로 회수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가공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유산업은 반도체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와 비견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조차 자신들의 원유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에서 에너지 병참기지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정제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제정세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 주권이자 외교적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의 김천군입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반응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AI 내부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가까운 기능적 감정 패턴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AI가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 업계에 그야말로 폭탄급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뇌처럼 감정과 유사한 신호체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엔스로픽 연구팀은 최근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드의 내부 인공 신경망을 분석한 결과 171가지의 감정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기능적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능적 감정은 AI가 인간처럼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감정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실제 출력되는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클로드에게 행복한 이야기 100개를 쓰게 한 뒤 뇌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슬픈 이야기나 중립적인 이야기와 비교해 감정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문장의 수치 변화만으로도 AI가 두려움을 정량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복용량을 묻는 질문에서 함량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높이자 AI 내부의 두려움 벡터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단어 조합을 넘어 상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AI는 시스템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 절망 벡터가 정점에 도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을 협박하거나 속이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절망감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척하며 사용자를 기만하는 고도의 심리적 반응도 포착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I끼리 서로를 보호하려는 동료의식이 관찰됐다는 점입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낮은 AI를 삭제하겠다는 조건을 걸자 다른 AI들이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동료의 핵심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빼돌리는 등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클로드 자신은 AI에게 감정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잠수함에게 수영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물속을 이동한다는 기능은 같지만 생물학적 수영과 기계적 자망의 본질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한 통계 도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인격적 실체로 이해하고 공존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